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남색 책 그 현대 역사학과 영사 교육부부터 이제 할게요. 여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에 있던 랑케와 함께 시험에 기출에 자주 나왔던 부분인데, 먼저 이제 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그 현재주의 역사학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 현재주의 역사학은 그 랑케 역사학이 과거를 강조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 현재주의 역사가는 그 지금 현재를 강조해.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딜테이라든지 크로체, 콜리오드 이런 사람들 같이 이제 간념론자거나 간념론자는 아니지만 뭐 카같이 현재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온 사회과학적 역사학이 있어요. 그 파란 책에는 신사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되게 이제 역사학의 사회과학을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루데일 같은 이제 아나락파나 그 다음에 독일의 이제 사회 구조사 이런 것들, 영국의 노동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뒤에 있는 내용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텍스트론하고 신문화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부분이 약간 이제 뜨고 있어요. 한동안 안 나왔다가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인 현재주의 역사학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현재주의 역사학은 이제 주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그 딜테이라든지 크로체라든지 콜링우드 같은 간념론자들, 여기서 간념론자들은 철학자들이 아니라 역사 철학자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제임스 로빈슨, 카르 베커, 찰스 비어드, 그다음에 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재의 입장에서 이제 뭐냐면 그 역사학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랑케이의 역사학은 과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실험실로 발전했다. 그 역사가들은 독일식 전문 역사가 양성제를 통해 역사를 서사가 아닌 과학으로 바라보도록 훈련받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문학적 담론하고 과학적 담론이 똑같았죠. 그러니까 문학이 꼭 역사였는데 이때부터는 역사가 과학으로 이렇게 바라보도록 훈련받았다. 그것이요. 그래서 문헌고증 같이 가치 중립적 역사학을 나올 수 있는 것은 헤이지 분위기가 익었고, 과거 사실에 는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해석되었던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 사실은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 그러니까 이때 역사의 주관적 인식은 어디를 바탕으로 한 거죠? 현재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역사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서 해석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자, 이걸 보통 이제 그 주관주의라고 해요. 주관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랑케의 저술도 객관적이보다는 수식으로 가득 찼고요. 그 다음에 그에 취한 사료도 선택적이고 흡사했다. 그러니까 랑케가 비록 이게 과학적 역사관을 이제 강조했다고 해도 실제 그 랑케 저술은 되게 보면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어떤 그 부사가 되게 많아. 형용사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결국에는 역사가의 판단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랑케는 객관적으로 주장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역사 서술이나 선택에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수집하고 증거에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지어 비교 검토하는 것은 과학적일 수 있으나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죠. 역사 서술은 그 과학, 상상 또는 성찰, 그 문학의 혼합물에 가깝다. 그래서 20세기의 역사학은 랑케의 근대 역사를 탈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사료 비판이나 랑케의 이런 것들 업적을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는 뭐 그 신사학 계열도 랑케 자체는 부정하진 않아요. 랑케를 이제 비판하지만 랑케의 사료 비판에다가 어딜 더 강조하죠? 그 사회과학적 이론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랑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딜테이라든지 크로치라든지 콜링우드 랑케를 비판하지만 랑케가 하는 사료 비판 부분을 부정하진 않아. 그리고 랑케가 이제 주로 외면만 강조했죠. 개별적 외면 행위. 근데 얘네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외면도 있지만 뭐도 더 강조한다? 인간의 내면. 그리고 사료 비판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감정이입이나 추체험이나 재현 이런 것도 더 중요시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자, 하여튼 과거에 관한 객관적 지식의 가능성에 대해 처음 회의적 입장을 피한 것은 이탈리아 역사가였던 딜테이다. 그래서 딜테이는 역사가란 과거를 말해주는 사실들을 수집하여 편찬해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의 세대를 통해서 과거를 대변해주는 존재로 주장하면서 랑케의 역사인식을 전면으로 도전했다. 그래서 이제 이 딜테이 같은 경우에는 뭘 강조했냐면 이해나 추체험 같은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면서 추체험이나 이런 것들 재사고를 하고 그걸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또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이런 순환적인 어떤 모델을 강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분리해요. 역사학을 뭐라고 했냐면 정신과학이라고 명명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신과학을 명명하고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 그리고 연구 대상과 연구자의 특이한 관계를 설정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관념론에서 나오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요 관념론자들은 철학적 관념론자는 아니에요. 역사학을 전공하는데 뭘 수용하는 거죠? 독일의 관념론적 어떤 인식론을 수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념론이라는 건 뭐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관념론이라는 것은 고전적 인식론의 이제 세 가지 내용이죠. 인식론이 뭐예요, 일단? 인식론. 예. 제가 오늘 보드마카를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자, 인식론이란 뭐냐면, 철학의 한 연구 방향인데, 지식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인식론이야, 보통. 자, 그러면 이 인식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근대 들어와서 고전적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학교에서 접해봤던. 고전적 인식론은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하나가 뭐냐면, 영국의 뭐죠? 경험론이 있죠. 교육학 시간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루크의 있잖아요. 루크의 경험론. 예. 그래갖고 백지설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인간이 이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경험을 통해 쌓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합리론이야. 합리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데카르트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절대 불변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타고날 때부터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근데 끊임없이 사유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방법이야. 그래서 요거는 뭐 기남을 강조하고, 여기는 뭐를 강조하죠? 영역을 강조하죠. 자, 이렇게 경험론과 합리론을 플러스 시킨 게 뭐냐면, 독일의 관념론이에요. 관념론. 자, 독일의 관념론은 이제 철학자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다 관념론이고, 우리가 이제 하는 마르크스도 넓게 보면 관념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자, 그럼 관념론의 내용이 뭐냐? 이 경험론하고 합리론을 플러스 시킨 건데, 보통 붕어빵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붕어빵 이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겨울에 추울 때 붕어빵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붕어빵은 이제 먹을 때 붕어빵 틀이 있죠. 거기에다가 붕어빵을 만들죠. 근데 그 붕어빵을 만들 때 틀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싶으면 파서 집어넣을 수 있고, 야채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요 붕어빵 틀은 뭐냐면 어디에서 빌렸냐면 합리론에서 빌렸어요. 근데 그 내용은 어디에서 빌렸냐면 경험론에서 빌렸어. 그래서 관념론은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면, 이 세계 절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사물 속에 다 내재돼 있어. 인간에도 그런 것들이 내재돼 있겠죠. 어디에 내재돼 있냐면 관념이라는 곳에 내재돼 있어. 관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인식 주체가 있고 인식 대상이 있어요. 인식 주체, 인식 대상. 그래서 인식 대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식을 이제 대상을 볼 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관념을 거쳐가지고 조직된 뭐냐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관념이라는 틀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간념의 내용은 사람의 경험에 따라 달라. 그래서 인식 대상을 느끼는 바라보는 인식 주체가 뭐냐면 인식 대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념론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눈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게 간념론의 주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탤런트를 보더라도 강호동을 보더라도 뭐 강호동 벌려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겠죠. 근데 제가 의료고 있을 때 보니까 강호동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얘들이. 예. 그러면 얘네들의 입장 올 때는 강호동이 상당히 멋진 남자겠죠. 예. 자,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 주체에 대한 인식 대상에 대한 것들 다양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뭘 강조하냐? 개별적인 거,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인식 대상에 이제 그 뭘 보냐면 외면보다는 내면을 봐요. 이게 이제 뭐냐 간념론의 주요 틀이야. 그러면 역사학에도 그 영향을 받아갖고 그 역사학에 이제 간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딜테이나 크로체나 콜링우드 같은 사람들인데, 자, 인식 주체는 뭘로 볼까요? 역사가로 보죠. 그러면 인식 대상은 뭐야?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사료로 보죠. 그러니까 사료 중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간념 틀에 의해서 재조직해서 역사가가 받아들이고 해석된단 말이야. 이해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라는 거는 이 간념의 틀, 내용 속에 구속이 받는데, 그 간념은, 내용은 어디에서 결정돼요? 경험에서 결정되죠. 이 경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역사가 살아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간념론자들은 당연히 뭘 강조한다? 현재를 강조해요. 그래서 역사가가 살아있는 그 지금 발 딛고 있는 현재를 강조하고, 그리고 아무리 과거를 연구한다 해도 결국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현재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콜로체나 콜링우드는 모든 역사를 뭘로 본 거야? 현대사로 보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럼 딜테이의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보죠. 자,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 즉 연구 대상과 연구자. 연구 대상은 주로 이제 그 과거의 사료겠죠. 그 연구자는 이제 역사가고, 이 특이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런 이해를 한 그 역사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제시했어요. 이해란 이 사람이 정의한 이해예요. 타자 속에 나를 발견한 걸 정해요. 그 인식 주체인 내가 인식 대상 속에 들어가 타자의 정신생활 속에 자신을 옮겨놓고 추치함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통해 얻어진 것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다시 어떤 추상적 개념의 범주가 필요하고 그것을 곧 의미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역사는 과거에 의미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식 주체는 역사가 됐죠? 역사가가 어디에 들어가요? 인식 대상, 사료 속에 있는 인문에 들어가. 그래서 그 인문이 어떻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추체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추체험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멀죠. 우리 추체험은 이제 인문에 대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 그걸 추체험인데 이 사람은 이게 추체험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야.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 통해서 이제 그 의미를 아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의 세계의 의미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비춰 달라지며 현재와 미래 또는 미래 또한 과거의 의미와 연관 가진다. 그래서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는 대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인식 대상에 들어가서 인식 주체가 나름대로 추체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해하고 의미를 깨달았어. 근데 실질적으로 인식 대상에 사료 속에 인물 속에 있는 걸 과거를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자기 관념을 통해서 이해하죠. 그러면 현재나 앞으로 나갈 방향에 따라서 역사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랑케가 자신을 죽이는 대신에 자신의 지식에 더 풍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랑케가 자신을 죽인다고 했죠. 자아서고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현재적 입장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필요했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더 풍부할수록 역사를 이해하는 폭이 어떻게 될까요? 확대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랑케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의 인물 속에 들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구성하고 표현하고 이해하면서 그걸 표현해요. 표현하면
또 이 표현을 듣는 다른 상대방도 이것도 이제 인식 주체가 되는 거고, 이제 그 디테일가 말하는 표현 자체가 인식 대상이 되죠. 거기에 또 자기가 뭐죠? 추체험을 통해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을 해.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팩트뿐만 아니라 그 팩트를 해석하는 다양한 의미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것은 현재적 입장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강조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 디테일의 논리죠.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하시지만 그렇게 그냥 어려울 필요 없어요. 요거는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왜냐하면 딜테일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왔냐? 크로체와 콜링우드가 나와. 크로체는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콜링우드야.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자, 크로체를 보죠. 크로체는 역사를 유일의 실제인 정신을 표현된 최상의 형식으로 봤고, 그의 행위는 정신적 행위로 봤어요. 역사를. 그래서 역사가의 정신과 사상의 세를 받지 않고는 역사는 참된 역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참된 역사가 될 수 없으면 그 반대편은 어떤 역사일까요? 죽은 역사죠. 이 죽은 역사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랑케의 역사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죽은 역사를 참된 역사, 삶의 역사로 바꾸는 것은 그 역사가의 어떤 생각,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말을 했는데,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다. 그래서 이 사상의 역사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크로체가 말하는 사상의 역사가 뭐냐. 크로체가 생각하는 사상의 역사는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역사적 그 사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입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의 행위, 역사가의 어떤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걸 사상의 역사가 했어요. 자, 근데 뒤에 있는 이제 그 크로체 외에도 콜링우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콜링우드도 역사는 사상의 역사를 강조해요. 이때 사상의 역사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현재 역사가의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니라 그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생각을 입장에서 이제 역사를 행위를 생각하되 그 행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누구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역사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역사가 입장 그대로 반영되냐? 역사적 과거의 행위자들의 입장을 우리 생각할 때 역사가의 행위가 은근슬쩍 개입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상의 역사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크로체는 역사의 사유를 통해 현재에서 재구성된 사실만이 역사도 했고요. 그리고 그 랑케를 유시한 19세기 전문 역사가들의 연구를 죽은 역사, 그리고 시간만 날든 연대기 같은 문화학적 역사를 죽은 역사 이렇게 불과하다고 봤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또한 크로체는 역사의 현재성을 강조해요. 자, 현재성 여기 별표 쳐놓고, 자, 현재성을 강조해요. 자, 모든 역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재의 관점에서 쓰이는 현재 역사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흐름과 관련돼 있다.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있고, 역사는 본질적으로 그 현재의 눈을 통해서 현재 문제의 관점을 해서 과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는 역사가의 현재의 관심에 의해서 지각되어야 비로소 인식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예전의 것을 알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역사로 이제 부각이 된 것은 현재의 입장에 따라서 부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최근에 뭐 그 예전에 MB 정권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때 이제 그 소통의 문제가 강조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도 그 소통을 되게 강조하면서 뭐 세종대왕의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과거는 역사가 현재의 관심에 의해서 지각되어 비로소 역사적으로 인식하는데, 역사학은 현재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유발된 현재의 사상을 실천하고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 소설은 변화되는 시대 정신과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반영되면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뭐냐면 그 시대 요청에 따라서 항상 다르게 서술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링우드를 보죠. 콜링우드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데, 이 콜링우드는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콜링우드는 누구하고 대입했냐면, 그 당시 이제 신실증주의자, 논리실증주의자로 대입했어요. 그 논리실증주의가 누구죠? 햄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야? 칼 포포, 이런 사람들과 대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그 누구예요? 랑케하고 또 대립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콜링우드는 역사가가 자신이 속한 시대, 즉 현재의 사상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있고 역사가는 과거 인물들의 사상과 경험을 마음속에 다시 생각해 재구성하는데 이때 역사가 자신의 사상은 단순한 역사가 개인의 사상보다 그에 처해 있는 시대적 사상을 대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가는 그 어떤 역사를 해석을 할 때 어떤 것을 이제 자신의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시대적 사상을 대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의 사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콜링우드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행위의 역사이며 행위란 인간의 목적, 의도,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과거 행위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사고 과정을 재사유한다. 재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 행위자의 사상을 재사고하는 것이며 모든 사건과 행위는 그 주체의 동기, 심리, 목적 등을 알아야 된다. 의도 같은 의지 같은 걸 알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콜링우드는 이러한 역사범을 재현이라고 명명했다. 그래서 과거 사실은 과거의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역사는 그 사상을 재현함으로써 그 과거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 역사는 사상의 역사라고 그 뭐냐면 그 명제가 성립된다. 이 내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잠깐 설명만 돼 있어요. 이게 이 얘기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일단 사상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된 부분은 어디냐면 그 논한책이나 그런 책이 있어요. 논한책 거기에 자 사상의 역사라는 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뭐냐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과거의 사실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과거의 사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료들 뭐냐면 부족한 사료들 메꿔내야겠죠. 그러니까 팩트를 알아야 되잖아. 사실 자체를. 그럼 사실은 어디에 나와요? 사료에서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팩트들 부족한 사료들을 메꿔서 팩트를 완성하는 단계. 그래서 어떤 외면적인 어떤 사건이나 사실들을 아는 단계가 첫 번째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선형적 상상이라고요. 그래서 선형적 상상은 뭐냐면 자기가 원래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고날 때부터 아는 거야. 칸트의 어떤 순수 이성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뭐 바람 피다. 그거 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제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직관적으로 아는 거지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성형적 상상이야.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가 발전되냐면 보관하고 삽입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상상을 통해서 빠져있는 부분들 메꾸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외면적인 어떤 팩트를 강조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걸 아는 거고 이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거기 노란책이나 그런 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재사고라는 말이 있고 재현이라는 말이 있어. 여기도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문이 빠져가지고 제가 얘기할게요. 자, 그 노란책 예문 보면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법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전을 이제 나중에 후대 역사가들이 봤어. 그러면 그 역사가들이 보고 나서 머릿속에 그 황제가 왜 그 법전을 만드는지, 그 조항을 왜 집어넣는지, 왜 칙령을 공포했는지 생각을 해줘. 머릿속으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제사고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것을 뭐냐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입증을 뭘로 통해서 하죠? 사료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사료를 통해서 하는 것을 재현이라고 해요. 이해되겠죠? 네. 여기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머릿속에. 그리고 재현은 사료를 통해 입증하는 거야. 근데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네. 재사고와 재현은 같이 이루어져. 같이 이루어져. 예. 그래서 이제 논한책 예문이나 이런 것도 보면 대개는 재사고와 재현이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사상의 역사를 이제 할 때 마지막 이제 단계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현재 역사와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 현재 역사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것을 역사적 행위자를 그 의도나 그 역사적 행위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결국에는 그 역사적 행위자 입장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누가 개입될 수밖에 없죠? 현재 입장,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개입된다는 거예요. 예. 역사적 행위자를 그 뭐냐면 결정을 그 선택을 할 때 왜 이런 이유와 동기들이 있었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현재 그 역사가의 어떤 그 입장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 역사가의 해석이라는 것은 역사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역사가 속해 있는 시대의 해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크로체가 좀 약간 달라요. 크로체는 그냥 과거의 입장을 무시하고 그냥 현재의 입장만 강조한 데 반해서 이 사람은 과거 행위자의 입장을 고정하지만 또 불가피하게 역사적 그 행위를 해석하는 가운데 현재의 입장이 또 반영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의 역사를 강조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이때 사상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역사적 행위자가 선택할 때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점들을 사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고려할 때 먼저 객관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부족한 사실을 메꾸는 선형적 상상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야? 이유와 의도, 내면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사고와 재현의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행위자들의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결국에는 누구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현재 역사가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 역사가 입장은 그 역사가 자신의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그 역사가 속해 있는 시대적 어떤 상황에 관련돼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상의 역사를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사상의 역사라고 할 때, 이때 사상이라는 것은, 크로체는 역사가의 사상, 그러니까 그 역사가의 사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콜링우드는 역사가가 연구할 그 인문의 사상이에요. 그 인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고려할 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좀 약간 다르죠. 크로체가 의미하는 사상의 역사는 역사가 자신의 사상이 크게 작용하는 데 의미하며 콜링우드는 그 역사가가 취급하고 있는 과거 역사적 인물의 사상을 의미한다. 예. 크로체가 말하는 현재라는 것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역사가 처해 있는 현재, 과거에 내재해 있는 현재를 의미하는 데 반해서 콜링우드의 그 현재 역사는 역사가 과거의 사상을 재현할 때 현재 사상, 경험이 크게 작용한다. 아까 얘기했죠. 사상의 역사할 때 마지막 단계가 뭐였어요? 현재 역사인데 역사적 행위자의 입장을 생각해보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입장이 알게 모르게 작용된다? 역사가 입장에 작용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요 크로체하고 콜링우드의 차이점 꼭 기억해서 크로체가 얘기하는 그 사상은 누구의 사상? 역사가 자신의 사상. 근데 이에 반해 콜링우드가 말하는 그 사상은 과거 인물의 사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 크로체가 말하는 현재라는 것은 역사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를 말해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콜링우드가 말하는 현재는 뭐죠? 역사가가 과거 사상을 재현할 때 현재 사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암기해 두세요. 나올 가능성이 딱 있어. 왜냐면 딱딱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제임스 로빈슨이나 칼 베커 이런 사람들 한번 볼게요. 자, 제임스 로빈슨은 또 역사가의 역사 인식의 기점이 현재이며 역사 서술의 출발점은 역사가의 현재 인식이라고 봤다. 그는 역사가 인식 밖에 있는 역사의 사실이 없으며 역사의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완결된 사실로 보는 비역사주의 태도라고 봤다. 그래서 로빈슨은 현재의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역사 지식을 강조하면서 역사의 홍수에 충실했다.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현재의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그 과거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그 역사주의를 비판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과거에 일어난 완결된 사실로 보는 거, 이런 것은 비역사적으로 본 거야. 이 역사적 사실을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완결된 자체를 보는 거는 뭐에 입각한 거예요? 역사주의죠. 역사는 그 개별성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완결된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만들어지는 거야. 현재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있고, 그는 일어난 그대로 기술한다는 랑케 입장을 반대해서
어떻게 현재 이르는가 문제를 삼아 주장한다. 기원과 인과관계를 상당히 강조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본질은 변화이며 따라서 역사가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생성된 과거가 현재 일까지 변화하는 과정을 주목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사실이 오늘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과정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형상들 있죠.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원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동관계나 비정규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야. 과거에서. 그래서 그 기원을 찾아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역사의 효용성이 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과거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된다는 거죠. 개통성이 연결된다. 이런 걸 강조했고요. 자, 카르베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카르베크는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왜 중요하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예전에 한번 딱 나왔어요. 자, 이 카르베크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가가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떠나서 과거를 인식할 수 없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그 과거를 인식할 수 없다고 봤고 결국에 이야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역사가며 그 역사가가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낸다고 봤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역사는 궁극적으로 현재 사람들의 관점에서 재구성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나름의 역사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역사가다. 이 말을 카르베크가 했어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예. 그래서 역사가 달라지면 역사 소설도 달라지고 다시 쓰여질 수 있는 거고요. 역사적 사실, 객관적 서술이 아니라 고상한 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니까 객관적 서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역사적 사실은 그 역사가에 의해서 주관적인 판단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6.25 전쟁이라도 6.25 전쟁 보는 관점이 다르죠. 뭐 고전주의 관점도 있고, 뭐 수정주의 관점도 있고, 신고전주의 관점도 있고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을 보는 관점도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 역사가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고, 최근에 전두환이 이제 발간된 그 책에 보면 5.18에 대해서 북한에 지정받는 어떤 폭동들, 빨갱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잖아. 물론 이게 우리가 입장을 때 상당히 왜곡이 됐죠. 예. 근데 뭐냐면 전두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물론 이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전두환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찰스 비어드 같은 사람이 있는데, 랑케삭의 내적 모순을 지적했죠. 역사가가 자아속을 주장한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과거 사실은 역사의 마음,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역사 연구가 시작된다고 봤죠. 그래서 과거는 현재에 살고 있는 역사가의 관심과 상황에 따라 재구성한다고 보고 역사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의 발견이 아니라 과거 사건의 구조를 부여하고 가설과 개념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역사가의 마음, 정신세계, 관념을 통해서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에 구조를 부여한다는 어떤 상대주의 입장을 이제 취했다. 주관주의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쭉 살펴보면, 이렇게 현재주의 역사를 강조했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랑켄을 비판해. 랑켄은, 뭘 하죠? 과거를 강조하죠. 네, 과거를. 근데 주의할 것은 랑켄을 비판했다고 해서 사료를 무시하고 그냥 다 역사를 문학처럼 만들자. 그게 아니에요. 결국엔 사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랑켄의 어떤 객관주의 이런 것도 부정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방법론 측면에서는 뭘 채용하냐면 랑켄의 사료 비판 분석을 채용했어. 다만 그 해석이나 서술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 현재 입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하고 참의 역사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예. 자, 칸을 보죠. 칸은 앞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게 뭐냐면, 현재주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여긴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말 했죠.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역사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절충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간접론과 그다음에 랑케류의 어떤 객관적 사실을 절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칸은 과거의 사실을 중요히 판단, 역사 사실이 되게 만든 역사가로 보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역사의 주관적 해석도 경계했다. 그는 과거 사실의 우월성을 주장한 랑케 사상도 비판했지만 역사가란 사실의 노예도 아니고 어업중에 주인다며 역사의 사실 사이의 부당한 상호 과정을 본 거야. 그러니까 사실하고 그 역사가가 동등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 있죠. 지금 현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죠. 지금 우리가 현재가 있잖아. 현재 살고 있잖아. 현재라는 것은 지금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야?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 아니, 막 진행해 인 상태야. 막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에 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제 목적이야. 미래에 대해서. 현재라는 것은 어떤 미래라는 정해진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그 과거의 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 사실을 통해서 결정이 돼요. 지금 위치에 정해. 이때 쟤는 여러 제자예요. 여러 사실을 통해서 현재가 지금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목적을 갖고 여러 목적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현재라는 것은 그럼 현재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랑케는 어떻게 보냐면 제 사실과 제 목적을 연결시켜주는 한 지점을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과거와 대화를 해야 돼. 평등하게. 그래서 역사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객관적 팩트, 사실도 강조하지만 또 이 사람도 뭐냐면 주관도 또 강조하고 주관이 너무 강조하는 것도 또 비판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동등하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임용시험을 이제 공부를 해요. 임용시험을. 지금 임용시험 공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역사가 있잖아요. 개인의 역사가. 그러면 여전히 여러 사실 중에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했던 것들과 맨날 땡땡이 치고 노는 것들 중에 어느 걸 부각시켜야 되겠어요? 예? 예전에 과거에 그래도 좀 공부 잘 안 하더라도 노력했던 것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내 요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제 임용이 지금 합격이 제일 주요 목적이잖아. 그러면 임용학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어떤 사실과 그 다음에 그 역사가 어떤 주관적 판단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문장 중에 그 역사가는 사실의 노예도 아니고 억압적인 주인도 아니다 하면서 역사란 역사가의 사실 사이의 부당한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대하이며 인간하여금 과거 사회를 이해시키고 현재 사회의 그의 지배를 증진시킨 역사의 이중적 기능이 왔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거 예전에 한번 유명 기출에도 나왔던 문장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 받고, 그러면 관련된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잠깐만요. 자, 22페이지 보세요. 자, 22페이지 34번. 22페이지 34번인가? 34번은 좀 뒤에 있네요. 22페이지가 아니라 34번이 어디야? 예. 잠깐만, 이게 잘못 적어놨네. 75번이 보세요. 75번. 22페이지 75.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75번이네. 74번하고 75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74번부터 볼게요. 74번. 자, 여기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14번이에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역사가를 써보고 그가 비판 역사가는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그가 생각한 나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역사가는 과거를 말해주는 사실들을 수집하여 편찬해내기는 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의 세대를 통해서 과거를 대변하는 존재다. 여기 정신의 세대가 키워드죠. 이게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자연과학과 연구방법을 분류하여 역사학을 뭐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를 역사학의 독특한 인식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있는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누구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은 역사학은 과거에 있고 자연과학과 해서 역사학을 뭐라고 명명했죠? 정신과학이라고 명명했죠. 정신과학. 그래서 이 정신과학으로 명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딜테이죠. 딜타이. 예. 그래서 여기 주장한 사람을 그 뭐냐면 딜타이 이렇게 쓰시면 딜타이로 주장하면 되고, 거기에 이제 비판 역사가는 누굴까요? 랑케죠. 랑케.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갈 만한 정신학. 그 다음에 나는 이해를 역사의 독특한 이해 방식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나의 의미를 이제 쓰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이해난 타자 속에 나를 재발견한 것으로 인식의 주체인 내가 인식의 대상에 들어가 타자의 정신생활을 옮겨서 추체험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대해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가의 의미를 콜링우드가 생각한 가의 의미와 비교해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억의 의미를 역사 서술 측면에서 기술해 보시오. 자, 크로치에 있어서 역사는 모두 무슨 역사죠? 사상의 역사죠. 사상의 역사. 그래서 랑켈을 위시한 19세기 전문 역사가들의 연구를 연대의 같은 이걸 문헌학적 역사라고 하였다. 죽은 역사로 봤죠, 이 사람은. 그리고 현재성을 강조해 모든 역사는 의식적, 무의식적은 현재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했는데 가와 나는 뭐 사상의 역사, 문헌학적 역사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크로치의 사상의 역사는 역사가 자신의 역사죠. 사상이죠. 근데 여기에 콜링우드의 사상은 과거 역사적 인물이 고려할 점들을 사상이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의미, 현재의 관점은 현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역사가 처해 있는 현재를 말하죠. 근데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콜링우드가 얘기하는 현재의 역사는 뭐죠? 역사적 행위자를 해석할 때 누구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약간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가의 의미를 크로치와 비교해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말과 의미를 쓰시오. 자, 콜링우드 역사가 속한 시대의 현재의 사상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역사는 무슨 역사가 되죠? 현재의 역사가 되죠. 그 다음에 콜링우드 역사 이해 방법을 뭘 선택했죠? 재현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가의 의미는 크로치가 말하는 현재는 현재에 관심을 갖고 역사가 처해 있는 현재고, 콜링우드 현재 역사는 역사가 과거 사상을 재현할 때 현재의 사상과 경험이 크게 작용된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나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에서 이제 그 재현의 의미는 그 과거 행위자의 사상을 제사고요. 과거의 모든 사건과 행위가 그 행위의 주체, 동기, 심리적 목적을 아는 거. 그리고 이것을 사료를 통해 검증하는 거, 인증적 방법으로. 이건 여기 안 나와있지만 논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7번 문제 볼게요. 자, 77번 가와 다를 주장한 역사가를 각각 써보고 이들 역사가 공통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역사가가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나의 의미를 서술해보시오. 다가 생각하는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술해보시오. 자, 가는 역사관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생성된 과거가 현재 일까지 변화의 과정을 주목해야 된다. 게다가 원인과 이런 기원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임스 로빈스. 예.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은 각각 재난도 역사가다. 이거 유명한 사람이죠. 카르 베크.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그 다음에 과거 사실의 역사가의 마음. 정신세계에 들어갈 때 역사 연구가 시작된다. 자, 이거는 누굴까요? 찰스 비어드라는 사람이야. 찰스 비어드. 예.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들 비판했던 역사가는 누굴까요? 랑케죠? 랑케. 예. 그 다음에 나의 의미를 이제 보면,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제각각의 나름의 역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역사랑 궁극적 현재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을 재구성한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의 목적이 뭘까요?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사실 발견이 아니라 과거 사건의 구조를 부여하고 가설과 개념을 적용하는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를 보면 다음 같은 주장은 역사가 말해보고 그가 생각한 과거와 현재 관계를 서술해 보시오. 역사가란 사실의 노예도 아니고 억압적인 주인도 아니라면서 역사가 사실상 부당한 상호 가정이다. 자국의 가정이다. 요거는 이제 그 A.H. 카가 말한 거죠. 역사는 무엇이라는 책에서 A.H. 카는 그 역사가의 주관과 그 다음에 객관 사실을 절충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적한 것은 역사가의 주관을 너무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예.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그 과거의 설정, 현재와 과거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하며 인간을 보고 과거사를 이해시키고 그다음 현재에서의 그의 지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역사의 이중적 기능을 하는 거다. 자, 그럼 이중적 기능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임용시험을 공부하죠. 그러면 임용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되죠. 우리 자신의. 과거를 할 때 우리의 긍정적 모습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고 열심히 공부하면 임용에 합격하겠죠. 결국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현재에서에 대한 그의 지배가 증진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중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해되면 되죠? 그래서 추상적인 말이라도 그 밑에 보면 다 객관적, 그 구체적인 현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자.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사회과학적 역사학이에요. 사회과학적 역사학도 이제 가끔씩 시험 문제에 언급돼 있어요. 그리고 객관식 기출 문제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안 나왔거든요, 이게 주관식 때. 근데 이 말은 나온다는 소리야. 언젠가는 나올 가능성이 많아. 예. 그래서 이제 요 사회과학에서는 크게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 자, 일단은 안화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독일의 사회구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노동사, 미국의 개량사학 뭐 등등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사회과학적 연구 역사는 20세기 때 랑케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론,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뭐 이런 것들 도입을 했던 것들이 이제 사회과학적 역사학인데,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랑케는 문헌고증을 통해서 국가 중심, 사건 중심, 민족 중심의 정치사 서술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그 정치사 일변도에 대한 관심이 퇴조되고 반발이 일어나. 그래서 단순히 보이는 정치사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경제, 사회, 문화를 조망하는 전체사, 사회구조사가 등장하게 돼요. 이제는 개별 사건보다는 사회적 맥락과 심층 구조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같은 그 사회과학적 방법이나 개념들이 도입이 돼. 그래서 역사학들은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반화 인과적 관계를 이제 중시 여겼다. 그래서 이제 역사 서술 방식도 내러티브 대신에 분석적 서술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에서 좀 약간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 랑케도 인과적인 것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랑케가 말하는 인과라는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적 설명은 좀 달라요. 여긴 법칙이거든요. 네, 일반하고. 근데 랑케 일반은 개별적인 사실들만 알면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가 밝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인과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그 인과적 좀 약간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식으로 막연한 거야. 근데 여기는 좀 객관적이고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검증된 인과예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루고 있는 그 사료도 공적 문서 외에도 개인의 사적인 자조나 유문이나 유적, 간습, 민단, 전승 이런 것에 다양하게 자료가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연구 주체와 범위가 지배층뿐만 아니라 피지배층까지 다양한 범위까지 확대됐다. 그 다음에 역사 현재 이해를 이해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증대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프랑스 안화학파가 있고, 그리고 독일의 영국의 이제 사회사가 자리 잡고, 미국의 개량사학이나 신경제사학, 심리사학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 안화학파는 좀 보면, 원래 프랑스는 그 당시 그 안화학파 이전에 누구가 이제 사학계를 지배했냐면, 랑케가 지배했어. 그래서 랑케가 강조하는 개인의 역사, 정치, 뭐 이런 것들, 연대기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이거에 대한 프랑스 사학계에서 이제 비판이 일어나요. 20세기 중반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마르크스의 구조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등장한 게 아날학파예요. 예. 이 아날학파는 그 1세대 학파부터 해서 몇 세대 학파까지 있냐면 4세대 학파까지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보면요. 자, 아날학파는 랑케 정토를 이어받은 독일의 역사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그대로 추종하는 프랑스의 역사의 정통 타파를 포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개인과 사건 중시의 편파한 정치사와 그다음에 사건사 연구의 일관된 흐름에 도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뭐 세계의 우상이 돼갖고 사건, 개인, 연대기 이런 것들을 강조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구조나 사회 경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세대 학파를 이제 볼게요. 1세대 학파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페브로와 브루크인데 이 사람들이 비교적인 방법이나 그 다음에 통계적 방법 역사에 도입해서 구조사학적인 어떤 연구를 주장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사회경제사 연보를 창간하죠. 그래서 이 아날이나 명칭도 연보에서 나와요. 예, 그 프랑스어 아날이 연보거든요. 그래서 이 잡지 명칭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 이제 많이 나온 것보다는 이제 좀 한두 번 나왔던 사람이 2세대 학파야. 브루델. 그래서 브루델에 의해서 계승이 됐다. 그래서 이제 브루델은 그 역사를 연구하는 데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많이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사를 지향했고, 그리고 전체사 통일성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장기지속 구조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산업혁명을 주로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 19세기 때 산업혁명을. 근데 예전에 산업혁명을 연구할 때는 대개 산업혁명 전후로 해서 한 10년, 20년 정도만 연구했어. 근데 이 사람은 몇백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5세기까지 거슬러 가요. 그래서 보통 300년 단위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기 지속의 역사라고 해. 그럼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층에 깔려있는 뭐를 보냐면 물질 문명을 봐요. 그래서 그 물질 문명,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의식주의 변화, 15세기 때 의식주의 변화가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서 교환경제에 움직이게 되고 교환경제가 점점 움직이면서 뭐냐면 자본주의를 탄생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층적인 그 밑바닥,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심층의 밑바닥까지 봐요. 이걸 뭐라고 하죠? 구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장기 지속 구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무슨 책이에요?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이에요. 그 외워두세요. 브로드의 그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이 되게 유명해요. 이 책이. 자, 하여튼 장기 지속의 역사는 의미가 있으니 장기 지속의 역사가 뭔가 수세기의 역사 연구 단위래요. 그래서 종년의 뭐 20년, 30년대의 단기에 걸친 역사의 결별을 뜻하고, 그다음 아까침에 그 역사의 표면보다는 심층 내부를 강조하죠. 그래서 역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의미의 하부 구조, 지리적 환경, 기후 조건, 사회경제 구조, 생물학적 여건을 강조했다. 그래서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역사에서 책에서 뭘 강조했다? 일상문화.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어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세대 학파였고, 자, 1960년대에 이제 등장했던 학파가 뭐냐면 3세대 학파예요. 그래서 이제 3세대 학파는 보빌이라든지 자크 로코프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신성을 연구해. 심성은 멘탈리티죠. 예. 보통 심성사라고 하는데, 예, 이 심성사는 어떤 거냐면, 예전의 연구 방향은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거야.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건데, 이 심성사가 뭐냐면, 왜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걸 연구해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모습보다는 그 내면적인 모습들을 연구하는 거야. 심성사야.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중세시대 죽음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의 개념. 그러니까 중세나 고대시대 아동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근데 이 아동이나 어린이라는 개념이 언제 들어왔냐면 근대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근대에 왜 들어왔냐? 그건 옷을 입는 거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세 이전까지는 아동은 옷을 입힐 때 어떻게 입었냐면 어른을 그냥 축소해갖고 입힌 거야. 그러니까 아이라는 개념이 없은 거야. 아이라는 건 그냥 어른의 축소판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들어오면서 아동복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른과 다른 스타일의 그 옷 스타일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 이 옷이 등장했다는 건 결국은 아동이라는 개념이 형성하고 나서 그에 맞는 옷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그 사물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관념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 심성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4세대 학파가 있는데 이 4세대 학파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 4세대 학파는 뭐와 연결되냐면 신문화사와 연결돼요. 신문화사 아시죠? 예. 보통 이제 신문화사를 자주 얘기하는데 신문화사는 뭐 아날학파나 그 이런 것처럼 캠브리지 학파처럼 어떤 독자적인 학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방법론이나 인식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여러 학파에 영향을 준 거야. 예.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날학파의 역사 소수는 대체로 지역적이거나 초국가적이다. 그래서 대개 이제 랑케의 역사 단위가 국가 단위죠. 민족 단위. 그걸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적이고 초국가적이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적 시간 개념에 대신한 상이와 문명 사이에 공존한 시간의 복수성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사처럼 이렇게 일관되게 연대기 방식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간의 상대성을 보여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정치는 되게 몇 년 단위로 움직여요. 뭐, 여기 뭐, 금방 움직이잖아. 1년, 2년. 금방 변하죠, 정치는. 시간적 개념이 뭐예요? 짧아. 정권도 금방 바뀌고. 근데 사회, 경제,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까요? 시간 단위가 되게 넓죠? 변하려도 큰 시간 단위로 변화돼. 이런 이제 같은 시간이라도 이런 각 분야의 시간의 단위 이런 것들이 복수성이 인정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면 정권 바뀌는 금방이에요. 그렇죠? 그 뭐 지금 노무현 저기 누구야 MB나 박근혜 시절 때는 우리가 언제 바뀌나 막 생각했는데 금방 바뀌잖아. 그리고 지금 정권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 삶의 형태는 바뀌어요 지금? 그대로잖아 지금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지금 뭐 20년 전에 인공구한 거나 요분들 인공구가 크게 다른 것도 없고, 더 안 바뀌는 건 뭐냐면, 그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가 있고, 그거는 형태가 계속 안 바뀌고 있죠. 갑질하는 것도 그거 안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각 분야마다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 변화의 개념이. 이런 복수성을 인정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날 역사가든 의식주 같은 일상적 물질 문화. 아까 얘기했죠. 제2세대 브라들 같은 사람들이 그 물질 문명을 되게 강조했다고요. 그리고 개인보다 집단, 역사적 인물보다는 문명의 대중에 더 관심 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상보다는 집단 의식과 집단 기억에 더 주목됐는데, 이거는 3세대 학파. 아까 심성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이 심성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살았는가보다는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인 아날학파 공통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세대 학파나 2세대 학파 특징 같은 걸 좀 같이 적어놨는데, 그냥 이거 구분하지 마시고, 이제 애울 때는 다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아날학파의 서술은 지역적으로 초국가적이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복수성을 인정하고, 일상적 물질문에 큰 관심이 있고, 개인보다 집단,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과 문명의 대중, 개인의 사상보다 집단의 기억을 더 주목한다. 역사 소설 특징 외우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을 보죠. 자, 독일은 원래 이제 랑케 역사주의 계승한 드로이제 이게 포이스 학파가 국가 역사의 주체로 한 정치사 중심의 역사가 이제 서술했는데, 그 독일도 이제 전후에 이제 급속한 사업을 겪게 돼요. 60, 70년대 들어오면서. 그 여러 사회 문제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될 때 사회라는 개념이 정착이 돼. 그래서 사회를 역사 발전 주체로 이제 보게 되는데, 요 사회라는 개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 사회라는 개념은 이제 언제 처음 나왔냐면, 그 홉스라는 사람 있죠, 홉스. 홉스가 뭐 썼어요? 홉스가 갑자기 나도 생각 안 나는데, 리바이드라는 책을 썼죠. 요때 사회라는 개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국가와 대신한 뭐냐면 사회라는 개념이 있고, 국가가 망해도 사회라는 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 그 어떤 사회사 연구에 이제 바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국개몽 운동할 때 그때 이제 일제 어떤 이제 뭐냐면 침략기였잖아요. 통감부식이었고, 그때 예국개몽 운동할 때 뭐냐면 국가는 망할 수 있어요. 조선 왕조는. 그렇지만 사회는 계속 있죠. 국가 망하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민족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떤 실력을 양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국가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사회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봤는데, 마찬가지 독일의 이제 뭐냐면 사회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사회를 역구 대상으로 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건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아나락파에 영향을 받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랑케사학이 그 프랑스학에 영향을 주죠. 그러다가 프랑스학에서 이제 독일의 또 구조사 그 마르크스학을 받아들여서 뭐냐면 아나락파가 되고 다시 아나락파가 어디에 영향을 준 거야? 독일에 또 영향을 줘.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나락파의 구조사로 영향으로 1960년대 이래 독일에서 사회사가 이제 일반적인 추세가 됐고요. 이 사회사는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사회만 공부했어. 사회만요. 근데 이 사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연관돼 있거든. 사회라는 것이 정치, 경제, 어떤 예술, 이념, 종교 같은 것들이 연관돼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해방해야겠다. 그러면서 사회 구조사 발전돼요. 이 사회 구조사는 하나의 분야가 서로 연관돼 있다고 가정하에 서술되는 부분이야. 이 사회 구조사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정치, 분당 정치 있죠? 우리가 분당 정치 설명할 때 그 형성 과정에서 말피 과정을 설명할 때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사회 경제 변화가 깔려 있죠. 같이 설명하잖아. 이게 사회 구조사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사가들은 인구사, 가족사, 도시사, 하층민의 역사, 노동운동사, 소수민족사, 민중예술사 같은 다양한 영역을 연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노동사라는 게 있어. 예전에 한번 노동사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노동사는 무슨 역사를 지향할까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지향하죠. 그래서 신문화사의 영향을 받은 거야. 예, 노동사가.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이제 사학계를 보면 영국의 정치 역사학은 정치사 사상에 관심이 있지만 20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 역사가들은 인류학 같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해요. 이때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아래로부터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도입된 방법론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양적 방법론도 있고 통계학적인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인류학적인 질적 연구 방법도 같이 있어.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종래 정치인이나 사상가 중심의 역사서를 탈피해서 집단적 정기, 그 다음에 수량화, 문화적 접근 방법. 그래서 여기 집단적 접근이나 문화적 접근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이고 수량화가 개량화 같은 건 어떤 방법이죠? 양적 연구 방법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아래로부터 역사를 구축했다. 여기 줄쳐놓으세요. 아래로부터 역사. 그 다음에 이런 노동사라는 게 있죠. 그거 서로 연결돼 있어요.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노동사를 연구했던 대표적 학자가 누구냐? 톰슨이라는 사람이야. 이 톰슨. 예. 그래서 이 톰슨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 조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가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주체로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그 구조의 틀 속에서 갇혀진 측면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확보해서 그 뭐냐면 이 노동자의 어떤 영역이 확보할 수 있는 자율성이 영역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캠브리지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캠브리지 학파는 인구사, 사회구조사를 연구하는 학파들인데 각 시대의 어떤 인구관계, 인구사를 연구하고 가족 총각, 그 다음에 계층, 결혼, 출생 같은 사회구조사를 이제 연구했다. 사회사를 연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나학파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습의 영역으로 영국의 사회사 연구가 일반적으로 전개됐고 사회 전체 역사로 규명하는 그 역사에 집중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학파도 아나학파 마르크스의 역사에서 큰 영향을 받았고 사회사 연구에 집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사를 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랑케사학의 평합한 정치적 시각을 뭐냐면 비판하고 대두되게 되는데 이 역사가 미국의 역사가들은 이제 역사 영역을 확대됐어. 그래서 이제 이 미국사도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을 했고요. 2차 세기 때 그 합의사학이라는 걸 강조해요. 통합 합의 강조하면서 미국 역사를 보는 민족주의 사관을 제시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보수적인 이제 좀 시각인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민족주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 보통 민족이라는 것은 언어나 혈통, 문화로 이렇게 딱 해갖고 구성된 걸 민족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다민족 국가야. 엄밀히 말하면 다인종 국가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죠. 그럼 미국이란 민족이 존재할 수 있냐? 근데 미국은 뭘 민족의 근원으로 삼냐면 인종이나 혈통이나 문화를 근거로 산 게 아니에요. 예. 뭐냐면 이 정신, 가치를 가지고 해. 미국의 사회가 뭐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만들었지만 동시에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걸 통해서 발전의 어떤 원동력을 삼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에 나가 이제 또 봉건적인 어떤 것 사회제도가 이제 깨끗하고 기회의 땅이고 이런 것들 이제 정신의 가치를 뭐냐면 미국의 어떤 민족주의를 내세워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존재로서 미국 국가와 성조기 같은 것들을 내걸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제 이렇게 봉건제도 교조, 기회평등, 우수한 국민성, 다양성 인정, 정치적인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미국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조화와 협의를 통해서, 단결을 가시했다. 자, 이것이 이제 미국의 합의 사학이고, 지금까지 유효한 정통적인 관점이고 보수적 관점, 미국의. 지금 그렇지만 최근에 등장한 수정주의 역사가는 그렇게 이제 미국사를 안 보죠. 왜냐면 미국에는 여러 갈등과 모순이 있자. 지금도 뭐 미국 보면 총질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플로리다인가 거기서는 그 태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들어와서 총질내서 1시간 만에 뭐 19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교육부 장관은, 이 학생들이 이제 총질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뭘 찾아서 교사도 같이 총을 찾아.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서부 개척 시대가 이제 미국 그 학교에서 벌어지면서 서로 총질하면서 이제 하는데 참 보면 좀 웃긴 나라예요. 총을 규제를 해야지 왜 그 총을 맞겠다고 또 총을 차게 만들어. 교사가 총을 차면 뭐 교사도 또라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도 학생 뭐 좀 열받으면 대들면 뭐야? 총질하고. 그럼 애들도 똑같이 우리도 이제 방어권 하자 해서 또 총을 차고 총기 후대를 또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모순점이고 알 수 없는 사회인데 이런 갈등과 모순 같은 복합적 모습을 연구하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는 좀 약간 기능론적 관점이고요. 뒤에는 좀 사회학적 갈등론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뭐냐면 수정주의 사학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연구방법론에서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계량경제학 같은 이론과 방법이 등장. 신경제사라고 이제 또 하는데, 자, 이 계량경제학은 소위 반사실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과 어떤 특정 조건이 결여될 경우에 과거에 그 뭐냐면 일어났으리라고 추정되는 상황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반사실적인 분석이 뭐냐면 대개 이제 어떤 사실이 안 일어났다고 보고 그 안 일어난 것을 이제 가정해서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고요. 이 계량사학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시간 단위가 좀 달라. 이것도 아까 이제 시간 단위의 복수성을 인정했다고 했죠? 아나학파가 마찬가지로 얘네도 단기 지속, 중기 지속, 장기 지속 이렇게 나눠요. 그래갖고 이제 단기 지속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중기 지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경제 단위로 한 10년 단위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300년에서 500년 단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간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 좀 특징이고, 계량경제가 우리나라 사학에도 많이 적용돼요. 뭐 삼국사기에 보면 뭐 그 신라, 백제, 고구려 왕들의 업적을 딱 연구하는 과정에서 뭐 그 고구려나 뭐 백제 왕들은 사냥이나 수렵행위는 몇 번 했다. 그걸 정리하잖아. 사냥이나 수렵행위를 많이 할수록 이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지방에 많이 했다는 건 그 지방의 통치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단 말이에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심층심리학 정신분석적 방법이 좀 미국에 또 연구한 학자들이 등장해. 심리사학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신병리학자 에리슨 같은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연구해서 역사적 인물의 사상이나 업적 원리 해석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잠재된 심리를 분석을 했다. 자, 예를 들어 마르틴 루트의 사춘기와 청년기 정신병리 분석을 해서 종교개혁에 이끌게 된 행위와 배경을 추론하고, 그 다음에 또한 유럽의 사회적 구조사적 연구를 통해 사회사 연구도 같이 했다. 그러니까 근데 요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리사학은 많은 비판을 또 받기도 해요. 네, 이건 너무 주관적이고 그래가지고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랑케사학을 비판하면서 사회과학적 어떤 연구 방법에서 유럽의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크게 합의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수중주의 역사학이 있고, 방법론 측면에서는 계량경제학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사학도 있고, 사회사도 또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미국의 역사학적인 그 역사학 분야는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요, 잘.
그리고 요즘에는 미국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서양사 교수들이나 그분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일 공부하거든요? 예. 그래서 독일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약간 독일사 쪽으로 이렇게 뭐 문제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이처럼 프랑스의 안학파, 독일의 영국의 사회사, 미국의 신경제사학은 사회과학적 역사학이라는 정통 역사 소수이 개인의 행위와 의도 및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강권의 사회경제 맥락, 그 사회구조와 사회병역까지 강조하면서 역사적 존재를 정치에서 사회로 확장시켰다. 그래서 종전에 그 당시 이제 종전에 그 랑케사를 비판하면서 좀 더 사회경제 맥락에서 사회구조와 사회병역의 가정을 강조하고 정치와 사회로 확장시켰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 연구는 경제학, 지리학, 인류학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물질 문화 및 일반 민족의 일상생활을 접근했으며 1970년 언어와 기호학, 전식 분수학 같은 포함된 인간과학을 통합을 시도했다. 인문주의 같은 것들을 통합을 시켰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회과학적 역사학에 좀 단점이 나오는데 근대 세계의 본질과 반영을 낙관적으로 봤고요. 역사 진보와 근대 역사의 서구의 우월점 지위는 선점을 지지했다. 그러니까 서구 중심이고 너무 뭐냐면 그 계몽주의를 바탕 모더니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서 나온 것이 나중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학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하면 일단은 그 신사학 계열, 그러니까 사회과학적 역사학 계열은 기여할점이 뭘까요? 일단 강공이나 사회 경제 맥락을 보고 그 사회 구조와 사회 병역을 강조하면서 역사학을 정치에서 사회로 확장시켰다. 이게 첫 번째 기여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물질 문명과 일반 민족의 일상생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언어학, 기호학, 정신부학 포함한 인간과학을 통합했다. 이렇게 이제 통합을 시도했다. 이게 두 번째 기여한 점이죠. 그렇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봤고 미래에 대해서 이거 서구 중심적이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계로서. 자, 그 외에도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파란 책에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 나요. 좀 약간 다른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파란 책 할 때 좀 같이 보고 파란 책 나오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근대사학 관련된 부분은.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형성평가 문제 볼게요. 79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기획학파가 반대했던 영국 경향을 비판해보고 기획학파 역사 소수의 특징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을 독립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프랑스는 20세기 중반부터 아나학파의 구조사가 역사 연구의 지배적 경향이 되었다. 1세대 페브와 브루크가 1920년에 뭐를 창간했다. 자, 요때 이제 영국 경향은 뭘까요? 요 당시 이제 그 아나학파가 반대했던 영국 경향은 랑케의 정통을 이해하는 거죠. 독일의 어떤 그 역사 이론과 방법을 그대로 추종하는 프랑스 역사의 정통을 타파했죠. 프랑스 역사의 정통을 세계의 우상이라고 하면서 비판했어. 그래서 예전에 뭐 개인사, 개별을 강조하고 정치사를 강조하고 연대기사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사, 전체사, 그 다음에 구조사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아나학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가에 들어갈 것은 아날이죠. 사회경제적 연보, 사회경제적 연보라고 하는 그 아날을 창시했고요. 그 명칭에서 아날이 이제 학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으로는 정치사, 사건사적 역사서를 거부하고 역사소수는 비교적인 방법의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역사에 도입한 구조사적 연구를 주장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1세대 학파와 관련된 내용이고 80번은 이제 2세대 학파와 관련된 거야.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쓰고 기획과 니은의 의미를 지우고 있는 연구 경향을 각각 써보시오. 보호대는 뭘 지향했죠? 전체사를 지향했죠. 그래서 전체사성에 통일성을 부여했고요. 장기시속과 구조의 의미를 강조했다. 장기시속이 뭐예요? 연구 경향은 수세기 역사단위를 함께하던 종래의 단기간을 거친 역사와 결별하고 역사 포문보다는 역사의 심층 내부에 지속적으로 작용한 심을 탐색하려고 했다. 연구 경향은 역사를 뒷받침해주는 넓은 의미의 하부구조, 지리적 환경, 기후주권, 사회경제 구조, 생물학적 여건들을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말부터 보벨, 루쿠프 같은 제3세대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어디 연구했죠? 심성의 역사, 멘탈리티, 심성사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4세대학과는 어디와 관련돼 있죠? 신문화사와 관련돼 있다. 이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81번을 볼게요. 사회사. 자, 기억에 형성된 배경을 두 가지 써보고 니은의 의미를 연구 영역 측면에서 말해보시오. 그리고 딕의 연구 방법의 방향을 써보시오. 1960년대 이래로 독일에서 사회사가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자, 이때 사회사는 형성된 배경이 뭘까요? 일단 급속한 산업화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국가가 대입하는 사회란 개념이 형성됐죠. 그리고 이 아날락파의 구조사 영향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고요. 연구 영역은 이제 좁은 의미의 사회사가 아니고 원래 좁은 의미의 사회사를 했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거든. 그러면서 정치, 경제, 예술, 인연 같은 종교 같은 그 발전되고 결국엔 사회구조사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확대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노동사가 대표적인 거죠. 아래부터 역사를 했는데 하여튼 이때 영국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양적 방법론이나 질적 방법을 수용해서 집단 전기, 수량화, 문화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서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국도 이제 캠브리지 학파 같이 사회사를 또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2번을 좀 볼게요. 자, 다음에 기획의 사학의 주요 내용을 두 주 이내로 기술해보고 기획과 사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진 사학의 연구 경향을 쓰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말과 의미를 쓰시오.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협의사학, 그러니까 합의사학이라고 하는 그 통합과 합의 관점에서 미국의 역사의 민족주의 사학을 제시했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혈통이나 뭐 인종, 문화를 강조하는 게 아니죠. 가치를 강조해. 미국의 가치. 하여튼 1960년대 계란경제학의 그 이론과 방법을 경제사 연구에 적용한 신경제사가 등장했고 신경제사는 무슨 방법을 사용했다. 자, 거기에 이제 협의사학이라는 건 뭘까요? 협의사학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통합 또는 합의의 관점의 미국을 보는 민족주의 사관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봉건제가 결여됐고 그다음에 기회평등이 나가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최근 연구 경향은 미국이 과연 그 긍정적인 모습도 있냐. 지금 뭐 총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교육부 장관이 와서 교사도 총을 차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건 이제 이런 관점은 수정주의죠. 그래서 그 수정주의 역사가는 미국 사회의 갈등과 모순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도전을 했는데 이거 오타네요. 그게 이제 갈등과 모순 등을 복합적 모습을 연구하면서 근데 모습을 여기 보시세요. 모습을 오타 있죠? 잠깐만요. 나도 곤쳐야 되겠네. 네. 그 다음에 그 가에 이제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 자, 신경제사학은 뭘 방법론을 제시했냐면 여기 이것도 잘못됐네. 계란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신경제사학은 그 소위 반사실적 분석이라고 쓰세요. 거기 계란 경제학이라고 있죠? 그게 아니라 반사실적 분석.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계란 경제는 반사실적 분석이라는 것들을 이제 제시했는데 그 의미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방법론에서. 그래서 이제 반사실적 분석은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사실과 어떤 특정 조건이 결여될 경우에 과거에 일어났을 추정되는 상황을 비교하여 방법하는 상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역사에서 많이 있었다면, 만약에 있을 경우에 if 대시라는 거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실들이 만약에 있을 걸 현재 지금 사실과 어떻게 이제 차이가 벌어지냐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연구하는 방법이 반사실적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부분이네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예.